이거는 자, 이제 빨리 못 보호지구 찍겠어. 들어갈 건데, 보호지구는 어려워서. 딱 봐도 딱 규제처럼 생겼죠, 그죠?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다. 이거 뭐예요? 문화적 보존 가치가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 해당 문화재 있지 않습니까? 해당 문화재와 거리에 따라 높이 제한이 있는 게 거의 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택에 가면 무시무시한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지명이 객사예요, 객사. 죄송합니다. 예, 객사가 이제 뭐 손님이 와서 머무는 동네가 뭐 그런 동네 이름인데, 그 객사리란 동네가 있는데 객사 때문에 높이 제한이 있거든요. 객사에서 객사가 있고 반경 얼마까지는 높이 제한이 얼마, 반경 뭐 300m까지는 얼마, 그 이후로는 적용 안 함.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뭐예요? 철도, 항만, 공항 이런 것들이죠.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요거는 가급적이면 개발을 뭐 제한하자, 아니면 낮게 짓게끔 하자,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런 그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에 되어 있다 이러면, 아, 개발이 좀 어렵구나, 개발 불능지로 가겠구나, 또는 뭐 한다 하더라도 높이 제한을 거기서 심의 과정에서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요. 생태계 보호지구는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투자 대상으로 삼는 땅 중에는 이런 땅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공항 사례를 이렇게 보자면, 김포 공항이 있죠. 그럼 여기는 공항 때문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로 되어 있는데요. 이 일대가 여기 보면은 부천에 대장공공주택 대장지구 있죠. 그죠? 테크노밸리 있죠. 요렇게가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에 들어가는 데였어요. 그 계양 테크노밸리 일부 들어갑니다. 일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장지구 쪽은 전혀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런 땅들,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나머지 땅, 빗금친 땅 있잖아요. 나중에 개발할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는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도 이쪽에 산업단지 같은 거 넣으면서 하긴 했는데, 저는 이것도 좀 의외였어요. 저는 저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 땅 사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옛날 대출받았던 은행 담당자가 질문을 주더라고요. 근데 모르겠다 그랬어요. 여기 안쪽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였으면 사지 말아야 했을 건데, 여기였잖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 여기 개발제한구역이 언젠가 신도시 될 거다, 그거 예측하고 땅 사라고 고르기가 부담스럽죠. 어쨌든 그렇게 설명은 못했고, 자, 여기 활주로 팬 김에 제가 설명 한 개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비행 안전구역 있죠? 그죠? 요 그림을 좀 요렇게 하자. 비행 안전구역이 제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1구역부터 이제 이렇게 6구역이 있습니다. 1구역은 어디입니까? 1구역 활주로요. 그래서 예전에 어느 부동산이, 아, 여기 땅은 비행안전 1구역이다 이러더라고. 활주로 1구역이 활주로입니다. 높이 제한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시고 우리가 상대할 땅이 아니에요. 활주로가 1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데 있죠. 요런 데가 2구역이에요. 높이 제한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높이 제한 당연히 많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비행기가 보면 지금 활주로가 한, 둘, 셋, 네 개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차다, 가운데 중앙선이 있고 차로 이렇게 교행을 할 수 있죠. 그죠? 그 김포공항도 그러면 부산에서 온 비행기는 남쪽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중국 쪽에서 온 비행기는 북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마주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다, 안 되겠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요, 기류에 따라서 이쪽으로 내려오긴 했다. 그럼 이쪽에서 온 비행기를 삥 돌아서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회차하는 데가 상구예요, 상구요. 요거 많은 데라고? 유턴하는 데라고, 유턴. 뜨고 내리는 데라고요? 뜨고 내리는 데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럼 어디서 회차하겠어요? 저 위에. 그럼 높이 제한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낮아요, 낮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비행안전구역이 1, 2, 3, 4, 5, 6 요래 되어 있으니까 1구역은 못 쓰는 땅, 2구역 나쁜 땅, 3번 땅은 3구역은 그 다음 나쁜 땅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3구역은 되게 좋은 땅이에요. 3구역은 거의 높이 이제 150m쯤 됩니다. 제가 왜 쯤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3구역이어도 활주로에서 먼 3구역, 가까운 3구역 이게 달라요. 거꾸로 했구나. 활주로에서 가까운 것보다 먼 게 높이가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대충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4구역, 5구역, 6구역은 어디냐면 옆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 한 5구역, 6구역 정도 된다. 그럼 높이 제한이 한 50m쯤 됩니다. 제가 왜 또 점이라고 하냐면 활주로에 가까이 있는 5구역하고 멀리 있는 5구역하고 높이 제한이 또 다르고 그 다음에 공식으로 해봤자 이게 뭔 소리야 적용이 잘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대충 이렇게만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내가 지금 땅을 사려고 하는데 다시요. 내가 지금 땅을 사려고 하는데 여기가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 같은 거 땡땡지구로 될까? 라고 하고 보고 있는데 비행안전 5구역이나 6구역이다. 그럼 땡땡지구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50m니까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한 15층까지 지을 수 있죠? 택지개발 사업 할 수 있나요? 충분히 하죠. 할 수 있죠. 근데 비행안전 5구역인데 이 동네가 재개발 구역이네? 그럼 정비 사업이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재개발을 하면 아파트 20몇 층씩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비행안전 5구역이다? 그러면 이제 정비 사업에서 약간 덜커덕합니다. 한 15층까지 못 지으니까. 맞나요? 그럼 3구역은요? 라고 상관없어요. 롯데타워 그게 3구역이거든. 우리 그런 거 지을 일 없을 것 같죠? 이렇게 해서 높이 제한은 하면 1구역, 2구역, 그 다음에 3이 아니고 4, 5, 6, 그 다음에 3 이렇게 됩니다. 완화되어 있는 순서가. 3이, 그래서 3구역이다. 그러면 아주 높은 건물 짓지 않는 이상은 별로 상관없다. 왜? 하늘에서 비행기 유턴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해놓겠습니다. 조금 더 할까? 수도권에서 비행안전구역 때문에 맥을 못 추고 있는 동네가 어디 있어요? 화곡동. 화곡동 그럼 뭐 해제가 될까요? 지금 2024년에 예. 보조제한 풀린다고 지금 강서구청이나 그런 데서 하고 있어요. 화곡동이 고도제한이 풀린다면 뭐 때문에 풀리는 거예요? 난 그건 잘 모르겠네. 그 제한 사유가 뭔지를 몰라서. 재개발 지역. 제한 사유가 뭔지를 몰라서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때문이다 이러면 풀릴 수도 있는데 비행안전구역이면 해제될 가능성이 되게 낮아요. 근데 우리 위대하신 지도자 이재명 동지께서는 수직이 착륙을 해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내가 그때 되면 되겠죠. 자, 아까 우리 했던 세류동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세류동에 보면 여기가 상업지역이 있죠. 그죠? 옛날에 스카이뷰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수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도로가 엄청 넓죠. 거기 넓은 데다가 여기는 뭐가 있네. 그전엔 이게 없었어요. 옛날 로드뷰 보여드릴게요. 없죠. 중앙분리대가 없죠. 아니 이건 치울 수 있는 거잖아. 급하면 치울 수 있는 거고 요거는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급하면 치울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요렇게 되어 있었거든. 왜 요렇게 썼느냐. 이거 비상활주로였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일단은 전쟁 나면 이건 활주로를 쓸 거고 전쟁 안 날 때는요. 도로로 쓰겠다라고 하면서 활주로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 개코나 이게 비상활주로니까 뜨고 내리는데 요 있죠. 뜨고 내리는데 요 집 상업지역 있죠. 그래서 여기 상업지역들이 보면 건물들이 다 꼬꼬마 건물들이었어요. 지금은 숙박해놔서도 건물이 1, 2, 3, 4층이죠. 요 큰 건물이 있네요. 이게 아까 우리가 매각했던 건물인가 보다. 그래서 여기 예전에는 높은 건물이 아예 없었어요. 그죠? 이렇게 융주점 있고 호텔 있으면 건물은 엄청 커야 맞잖아. 상업지역인데. 이렇게 다 낮았는데 여기 비행안전 2구역을 해제를 했습니다.
비상활주로를 기능이 필요 없다 하고 하면서 해제해가지고 이제 사실 이 상업지역이 더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된 거고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지금 화면 보시면 여기 농지로 덮여 있는 데 있죠. 여기가 군공항이 있어요. 군공항이 잠깐만 시간 좀 주시면 제가 구글 어스로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다. 요게 세로동 비상활주로거든요. 요게 비상활주로고 요게 군부대 활주로거든요. 그럼 비행기는 어떤 거냐 잘 보세요.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 이거? 이 차로 치면 뭐예요? S클래스 같은 거예요? 아니면 람보르기니야? 시끄럽죠? 겁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북한의 전쟁 나면 이리로 올라갈까요?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비행기가 날면 여기가 귀가 떨어져요. 엄청 시끄러워요. 이 지역이 보면은 수원역 서부 쪽인데 개발을 좀 안 되고 저층 건물이 많고 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건데, 근데 제가 작년에 분석했던 뭐 행정계획에 따르면 수원시에서는 여기 군공항을 화성시 그게 어디야? 자, 화성시 저기 그 서쪽 끝으로 이전하는 걸로 협의는 거의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는 이익을 화성시랑 수원시랑 몇 대 몇 나누느냐? 수원시가 우리가 7 먹고 화성시 네가 3 가져가라 이러는데 화성시는 뭔 소리냐 5대5 하자 이러더라고. 지금 약간 그 싸움 중인데 제가 볼 때는 7대3, 6대4로 하면 안 될까요? 제멋대로 해본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괜찮아질 것 같아요. 이 동네가. 맞죠? 네, 그래서 여기 녹지지역도 이런 데가 녹지지역이 자연 녹지거든요. 요거만 옮기면 이런 데 도시개발 사업하기 엄청 좋죠. 수원역은 또 호재가 뭐 더 있죠? GTX-C 노선이 예타 통과하고 지금 실시계획 앞두고 있죠. 그래서 예타했고 실시계획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착공할 거란 말이에요. 한 3, 4년 지나면 C 노선 착공할 것 같고 3, 4년 지나면 수원발 KTX 출발역이 완성될 것 같고 개통할 것 같고 그러면 수원역 그 복합환승센터가 쭉 올라갈 것 같고 그쯤에 군공항 이전 이슈도 나올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보호지구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했고요. 칠학지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학지구랑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중요한 거라서 색깔을 좀 진하게 해놨습니다. 칠학지구는 자 여러분 교재 보세요. 뭐랑 있어요? 칠학지구가 자연 칠학지구와 집단 칠학지구가 있죠. 그죠? 제가 어느 대학에 부동산 전공하신 분한테 자연 칠학지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연적으로 칠학을 형성한 동네입니다 이러더라고. 내가 차마 집단 칠학지구는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집단적으로 칠학을 형성한다면 이렇게 할까? 내가 아이라이 이제 뭐랄까요. 지금은 제가 완전히 전업 강사가 되었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강사가 되기 전에는 같이 공부하던 동료들이었죠. 같이 공부하던 동료들이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좀 투자 좀 한다고 사람들 앞에 나설 일이 좀씩 있을 때 친하니까 이렇게 부동산 전공자네 또 건대는 아니고요. 어느 모대학 부동산학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그만해가지고 자 핵심은 뭐냐? 집단 칠학지구는 땡땡 용도 지역에 있고 자연 녹지 지역에 있겠죠. 핵심은 뭐냐면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집단 칠학지구는.
그러니까 자연취락지구나 집단취락지구나 취지는 뭐냐면 니들 밖에 살지 말고 요 취락지구 안에 들어와서 살아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자연취락지구는 뭔데요? 자연취락지구는요, 뭐 녹지지역이든 관리지역, 주로 녹지지역 관리지역이고 가끔 농림지역도 있습니다. 있기는 요런 거 내에 어쨌든 비시가지는 맞죠? 맞나요? 자, 그러면 녹지지역이다 건폐율이 얼마예요? 녹지지역이다 건폐율 20%점이죠? 건폐율 대체로 20에서 많아봐야 계획관리면 40%인 요런 지역이잖아요. 용적률은 생략하겠습니다. 요런 동네인데 니들이 요런 녹지지역에 살지 말고 취락지구 들어와서 살면 건폐율 40에서 마다 다릅니다. 60%씩 줄게. 용적률 100 줄게 또는 150 줄게 이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 동네가 자연 녹지지역 이만큼 있는데 기존에 사람들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동네가 이 동네가 있어요. 그럼 지자체에서 여기 요만큼을 취락지구 지정을 해주면 그러면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 살겠죠. 다시요. 지자체 입장에서 왜 그러면 취락지구를 이렇게 테두리를 해서 지정을 해주느냐. 취락지구를 지정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동네에 모여 살게 되니까 안전해지죠. 기반시설도 취락지구 위주로 해주면 되죠. 전기나 도로나 이런 것들 맞나요? 수도 맞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취락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종전에 그냥 자연 녹지 지역 땅이었는데 시간 지나서 자연 취락지구 된다. 돈이 되나요? 돈이 되겠죠. 근데 은근히 그런 거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동네가 나중에 시간 지나면 자연 취락지구 될 거야. 야, 그거 예상하기가 그렇게 지도 보고 하기가 쉽진 않아요. 제가 교재 없는데 사례 한 개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경매 사례였는데 경매지 생략하고 그냥 설명드릴게요. 스카이뷰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집들이 오밀조밀 좀 모여 살고 있죠. 그죠? 10개 넘는 것 같죠? 있는데 이 동네가 그 옛날 스카이뷰를 보면 아무것도 없었던 데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아파트가 들어오고 여기 또 뭐 들어오고 없던 지하철 생기고 IC 생기고 이랬거든요. 영등고속도로 IC는 그 전에 있었던 거고 요 옆에 이런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 지하철도 개통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연녹지 지역에 집이 10개 이상이 10호 이상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시간 지나면서 이 동네를 고림동 여기를 자연취락지구로 신규 지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여기 신규 지정됐으니까 그 종래에 주택 갖고 있던 사람들이 건폐율 적용이 20에서 60 또는 40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죠? 지자체에서 자기네 형편에 맞게끔 취락지구 지정할 때 건폐율 용적률을 늘려주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투자를 하는 우리는 신규 지정보다는요, 지정된 데가 해제가 되고 일반 주거나 전용 주거나 이런 걸로 올라가는 거 있죠. 이게 더 좋아요. 더 찾기가 쉬워. 왜 그러냐? 자, 여기 보세요.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런 데 있는 겁니다. BC가지죠? 맞죠? 그런데 이 동네에 추가로 만약에 옆에 자연취락지구에 떡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땡땡지구로 신규 지정을 한다면 어찌 됩니까? 그러면 이 자연취락지구가 옆에 땡땡지구 들어오니까 덩달아서 살기 좋아지는데 맞나요? 개발제한구역이다. 개발제한구역도 해제하고 땡땡지구를 지정할 수 있죠. 맞나요? 그러면 자연취락지구든 집단취락지구든 자기가 속해 있는 데가 BC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가 땡땡지구 들어오면서 기반시 좋아진다. 오케이. 이거는 다 생각하는데요. 지자체 입장에서 뭐야? 그럼 자연취락지구 이거 그냥 땡땡지구 들어오면 그냥 기반시설 좋아졌는데 그냥 일반 주거 올려줄까? 이럴 수도 있나요? 이럴 수도 있죠. 요까지 공부를 해내야 됩니다. 실제 요 뒤에 사례를 한 개 볼게요. 취락지구 지정과 해제되어 있는데 일단 취락지구로 신규 지정을 하려면 주택수가 10개 10호 이상이어야 됩니다. 뭐 조례에 따라서 5호 이상으로 할 수도 있던데 저는요 지정이 될 걸 예상한다 하더라도 10호고 5호 간에 지자체에 전화해보면
이천시라든지 이런 동네 있잖아요. 이런 데는 취락지구 신규 지정이 좀 더 적극적인데 수원시만 가더라도 취락지구 신규 지정에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예. 아무튼 그렇고 뒤에 사례, 요 사례가 더 재밌습니다. 문운동 996-1번 집이 있는 집단 취락지구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제가 조금 기분이 좋은 게 이거 경매지 캡처하는 거 봐봐요. 경매 진행 중일 때 제가 캡처한 거죠. 그죠? 2015년 4월 21일 날 경매 입찰을 앞두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집단 취락지구는 이런 게 좋은 겁니다 라고 캡처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 문원동 996의 1번지 볼게요. 문원동 996으로 보겠습니다. 봤더니 용도지역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죠. 그죠? 요게 이 당시 경매 나왔던 2015년도에는 자연취락지구였거든요. 집단취락지구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자, 여기 보면 과천 보금자리 주택지구 있죠. 스카이뷰를 옛날 걸로 보자면 여기도 개발장구 허허벌판이고 여기도 허허벌판이었죠. 드문드문 집이 있는 데는 취락지구였고 이런 동네였는데 근데 여기를 땡땡지구를 개발을 하네? 그럼 이 동네 취락지구들은요. 일반지구 올려줘도 될 만합니까?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쪽이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런데 화면 보세요. 지적도나 도로나 이런 거 한번 봐봐요. 어때요? 우리가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랬을 때 보통 빌라 짓기 좋은 땅이 생각하잖아요. 여기다 대고 빌라 막 지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도로가 이렇게 꾸불꾸불하고 이런데 될까요? 빌라 짓고 있네. 예. 자, 그래서 집단 취락지구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바뀌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보니까 일종 일반 주거지역 옆에 뭐를 같이 써놨어요? 지구 단위 계획 같이 써놨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동네는 요걸 바뀌었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거의 대부분이요. 가구 수 또는 세대 수 제한이 있어요. 우리가 다세대 주택이다 이러면 보통 몇 세대입니까? 8세대잖아요. 맞죠? 근데 이게 이 동네는 뭐였어요? 그 예전에 취락지구였잖아요. 그죠? 취락지구였는데 옆에가 개발해가지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됐다. 자, 저를 잠깐 봐주시고요. 취락지구다. 그러면 건폐율 60에 용적률 100 뭐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 동네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네. 다시요. 자, 취락지구였고요. 근데 이 동네 옆에가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기반시설 좋아지니까 따갑적 올라갈 수 있겠죠. 맞나요? 근데 기반시설 좋아지니까 그 과천 보금자리 주택 들어오니까 올라갈 것 같았는데 일반 주거가 되네. 그럼 이만큼 오르게 이렇게 오르겠죠. 그죠? 근데 지구 단위 계획에서 뭐라 그래요? 가구 수지 안 있다 그러네? 그럼 요만큼 좋아지는 거죠. 이 그림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일반 주거지역 하고요. 취락지구였는데 일종 일반 주거지역 올라간 거 이거는 두 개가 같은 급은 아니에요. 취락지구였으니까 자 도로, 공원, 학교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가구수 제한이 따라 붙습니다. 가구수 제한이 보통 이제 3가구 또는 5가구 이렇게 붙어요. 옛날에 과천에 있던 그 옛날 것들은 5가구 가구 제한이 있었거든요. 요즘 것들은 보면 3가구로 가구 제한이 있어요. 환장하겠다. 맞죠? 8세대짜리 빌라 못 짓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주거개발진흥지구인가요? 자, 여러분 주거개발진흥지구는 많이 중요합니다. 우선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다시요, 우리가 땅을 갖고 있는데, 넓게 땅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동네를 뭐 물류산업단지로 한번 개발해보자 라고 이제 조합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용도 지역이 뭐 녹지 지역이다. 그럼 물류산업단지 허가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럼 지자체에다가 우리 좀 이거 이렇게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한 좀 하자. 그래서 그럼 제한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지자체가 그걸 받아들여 준다면 그러면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냥 자연 녹지 지역이 허가 안 나는 걸 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타당성이 있다. 근데 지금 뭐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물류산업단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그럴 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뭔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회원님들이 토지용계획 확인서상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이런 거 두 개 묶어지면 복합개발진흥지구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 지정이 되었을 때 국가가 국가 재정으로 공공이 사업 시행자가 되어서 진행을 한다로 기대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거 많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더 많다? 민간이 하는 게 더 많아요. 민간이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다 보니까 개발지능지구로 지정하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민간이 하려고 하는데 사업비 마련이 잘 안 된다. 그럼 사업 속도가 대단히 느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그 대부분 선생님들이 산업유통, 뭐 관광휴양 이거 종류가 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투자를 하는 우리한테는 뭐가 들어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개발되느냐, 개발 잘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죠? 이것들은 누가 하는 거다? 민간이 하는 게 대단히 많아요. 대부분 민간이 하는 것들이거든. 그러면 자금 조달이 안 될 때는 뭐예요? 자금 조달 안 될 때는 필연적으로 속도가 느립니다. 엄청 느린 경우도 많습니다. 해놓고 진도 안 나가는 거 여기 엄청 많아요. 지자체가 그 동네 해놓고 진도가 안 나가요.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 주거 해달라고 해서 지적해놓고 주거 못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내가 할 게 뭐냐고, 맞죠? 그럼 안 된다고 막 뭐라 하고 민원들은 뭐라 하면 돼요? 야, 그럼 해제 신청 넣으라고. 이게 답니다. 이해되시나요? 주거개발진흥지구로 갈 수도 있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출발이 누구한테서 온 거라고요? 민간에서 온 게 되게 많아요. 속도가 느리다. 땅값 자기 동네 사업성도 없는데 땅값 올리려고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우리 동네 온천이 난대. 그 온천이 나가지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온천이 난다. 요즘 어때요? 온천 개발하면 잘 돼요? 온천 집에 다 뜨거운 물 나오잖아요. 맞죠? 오늘 온천 개발하는데 여기 동네 집들 다 뜨거운 물 나온다. 온천은 안 가요. 속도가 엄청 느립니다. 근데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저는 그래서 개발진흥지구에서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제일 좋아합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요거는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개발진흥지구는요. 우선 용도지역이 어디에다 하는 거냐면 계획관리지역에 합니다. 계획관리지역에다가 주거개발진흥지구로 가는 건데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얼마인가요?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이죠. 이거를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많이 가요. 그럼 뭘로 갑니까? 건폐율 60에 용적률 150 이런 형태가 일단 많아요. 개별 필지에 인센티브 방식으로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 다음 또 어떤 경우가 많냐? 여러분들이 이 동네에 집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집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집 짓기 좀 좋게 해주기 위해서 계획관리지역에다가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지자체장이다.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지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아파트를 좀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동네 사정에마다 다르겠지만 아파트를 짓는 게 지자체장 입장에서 더 낫겠다. 그런 경우 많겠죠?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 아파트 허가 안 나거든요. 왜냐면 계획관리지역 몇 층이에요? 4층이면 4층으로 묶는단 말이에요. 계획관리를. 아파트는 5층부터가 아파트잖아. 그죠? 근데 주거개발진흥지구 하면 심의를 통해서 아파트 허가 납니까? 나요. 공동주택 권장형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게 공동주택을 권장하는 형태의 주거개발진흥지구다. 이러면 나중에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이 동네에. 정주 인구가 증가하죠. 그 동네에 거주하는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상업적 가치가 올라가는 땅들이 많이 생겨요. 예. 요런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예전에 낙찰받았다가 제가 경매 취소 신청을 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제가 취소했던 것까지 설명을 넣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거예요, 아마. 제가 6,880만 원에 낙찰을 제가 예전에 받았던 겁니다. 김동률이가. 근데 이때 제가 낙찰 받을 때는 토지 면적이 얼마였느냐? 제가 받을 때는 약 75평이었어요. 왜 이렇게 된 거냐면 뒷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낙찰 받을 때는요, 토지가 요만큼 더 있었어요. 이 땅은 당시로서는 보상 예정지였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노란색 이렇게 거지 같은 도로만 있었거든요. 이런 도로밖에 없는 동네였는데 지자체에서 도로를 이렇게 확장을 한 겁니다. 화살표 보이죠? 네. 이렇게 도로 확장을 이때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도로 확장을 하면서 이 땅 전체 중에서 75평이 이렇게 있는데 한 20평 정도는 도로 보상에 들어가는 땅이었어요. 이 보상가가 평당 120만 원 정도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이제 저는 이 물건 입찰을 하려고 할 때 전체 75평을 6,800에 낙찰 받고 나서 20평 정도는 평당 120이니까 20평이면 얼마지? 2,400 얼마인가? 그래서 보상을 받고 2,400 아닌데 제 계산 틀렸다. 75평이 넘나 보다. 평당 120은 맞거든요. 어쨌든 보상받고 나면 그 정도 맞겠네. 기억이 왔다 갔다 하네. 여러분 술을 끊읍시다. 술을 먹는 75평 맞는데 75평에 6,808 요 금액은 확실해요. 요 금액은. 왜냐하면 제가 이 물건 되게 좋은 거라고 특강할 때 추천했거든요. 추천하고 나서 형님들한테 법원에서 만나요 이랬는데 진짜 온 거야. 왔는데 자기 공격에 자기 엄마를 보내는 건데 엄마가 입찰하면서 그 다음 말 하면 안 되겠구나. 뭐 그 수강생 이름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재훈이가 뭐 어쩌자는 거야. 수강생 이름이라고. 더 말하면 안 되겠다. 입찰가를 막 말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쫑긋 세고 듣다가 원래 들으면 안 되잖아요. 들리는 거 없더라고. 근데 금액을 올렸지. 2등하고 40만 원 차이 났는데. 근데 제가 정확하게는 제가 낙찰받은 게 아니고 랜드모아라는 법인으로 낙찰받았고 제 법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법인이 회계 정리를 안 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 대출 안 받고 잔금 칠 것이냐, 대출 끼고 잔금 칠 것이냐 고민하다가 그냥 법원에다 취하 신청 냈어요. 취소 경매. 취하가 아니고 취소 신청 넣었어요. 왜요? 일부가 보상받는데 이거 절차 하자 있는 거 아니냐. 이래갖고 사실 취소 신청 넣은 거예요. 법원이 보상받는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하다고. 아니라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취소했는데 아무튼 자 주거개발진흥지구에 맞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가 경매가 나온 게 55평 또는 제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보상받고 남은 땅이 55평이죠. 그죠? 그러면 이 땅이 55평이다. 55평의 토지면 자 건폐율 계획관리지역이면 건폐율 얼마예요? 그 쓸게요. 계획관리지역이면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이었겠죠? 맞나요?
이렇게 된다면 바닥 면적이 얼마 나와요? 22평 나오죠? 그죠? 그러면 22평이다 땅 모양도 삐뚤삐뚤하잖아요, 지금. 땅 모양도 삐뚤삐뚤한데 22평짜리다. 그럼 다가구 주택 짓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죠? 그죠? 그런데 이게 계획관리지역이면서 뭐예요? 주거개발진흥지구잖아요. 이래 되면은 건폐율 60에 용적률 150을 준다고 평택시가. 이러면 바닥 면적이 어찌 됩니까? 33평 되죠? 그럼 이제 좀 지을만 합니까? 예, 이제 좀 괜찮죠. 그죠? 괜찮아. 이게 바닥이 33평 나와서 좀 괜찮네. 라고 일단 첫 번째 계산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일부 보상받는 땅에서는 매각 차익이, 이거 낙찰받으면 보상가가 바로 나오는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소득세 많이 안 내려고 법인을 했다가 대출이 안 나가지고, 에라이 형 토해냈던 사례가 있거든요. 아무튼, 이제 한 개 더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보세요. 2014년 7월에 김종률이가 낙찰 받을 때는 75평을 6,880에 낙찰 받았으니까 평당가 얼마쯤 받은 거예요? 6,880만 원 나누기 75평 하면 평당 91만 원에 낙찰 받았네. 맞죠? 그죠? 평당 낙찰가가 91에서 3에서 할까? 91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근데 지금 요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 중인 55평은 어떻게 낙찰되냐면 2015년 6월에 낙찰이 되는데 7,400만 원에 낙찰돼요. 평당가가 얼마냐? 7,400만 원이니까 나누기 55평 하면 평당가가 135만 원이죠.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이제 요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1년 사이에 김종률이가 낙찰받은 금액 대비 한 50%가 올랐죠. 그죠? 왜 그렇게 많이 올랐느냐? 우선 이 지역을 가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기 없던 도로가 개설됐잖아요. 그럼 도로가 번듯해지겠네. 맞나요? 그죠? 그래서 더 살기가 좋아집니까? 예, 첫 번째 그것도 맞고요. 자, 그때 땅이 요 땅이네요. 그래서 경매 나온 땅이 요 땅입니다. 아카시아 뭐 나무는 요 땅인데, 그 옛날에는 동네가 요 땅이 요런 동네였어요. 도로 되게 좁죠. 제가 이때 K7 타고 다녔거든요. 차를 타고 여기를 내가 지나온 적 있어요. 그 남의 집 나무가지가 이렇게 뻗어 나왔는데 백밀라 드르르 다 끌고 이랬어요. 이 허연 거 이건 뭘까요? 이거 미군 부대입니다.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했잖아요. 그죠? 그 이전한다는 소식이 2003년도에 나오고 계속 늦어졌거든. 그러면서 이 동네가 언젠가는 올라갈 것 하고 했는데 맥을 못 추고 있었던 데예요. 그러다가 제가 낙찰받았던 2014년도에는 이 땅값 올라가는 분위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싸게 받았는데 한 해 지나면서 미군 이전이라는 게 내년에 입주한다 이래 보니까 확 올라간 거예요. 확 올라간 거. 그러면서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 거였어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155에 47번지 땅이 있죠. 요 땅. 요 땅 주인도 위에 집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집은 일부 보상하겠어요? 전체 보상해야 되겠어요? 요 집 있죠? 요 집이 있어요. 요 집이. 그래서 절반 정도가 도로에 들어가는데 남은 절반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어차피 쓰러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물은 전체 보상이 이해가 되죠. 납득이 되죠. 그래서 건물은 전체 보상이 없어진다 치자고. 그런데 땅은요. 요 땅이 도로에 들어가는 땅이 1번 있고 2번 땅이 또 남죠. 맞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땅 주인인데 2번 땅만 조금만 남겨요. 요거 한 25평 될 겁니다. 이 땅 가져갈래요? 필요해요? 이거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25평 땅 이거
이번 땅 필요 없죠? 맞나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이번 땅이 필요 없다. 그러면 이 새끼들아, 이 남은 땅 이거 다 사가 이럴 수 있겠네요. 맞죠? 그죠? 여러분이 땅 주인이다. 이 빚금친 땅 주인이다. 남은 땅 다 사가 이 자식들아 이럴 거 아니에요. 남은 땅이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자녀지. 사가가 뭐예요? 매수. 자식들아가 뭐예요? 청구. 그래서 자녀지 매수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자녀지 매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그러면 소유권이 이제 어찌 됩니까? 개인에서 도로 사업 시행자로 바뀌겠네요. 누구요? 지자체로 바뀌겠네. 이거는 지자체 계획 도로니까 맞죠? 그럼 이러고 나면 그 다음은요. 땅 다 사회자 식들아 이래가지고 지자체가 하고 나서는요. 도로 개설을 할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질문 도로로 써야 안 써요? 이 부분 파란색 부분은 도로가 아니네. 그죠? 그럼 뭐라고 할까요? 도로를 안 쓰네. 그러면요. 행정재산, 일반재산? 일반재산이 되겠죠. 일반재산이 된다. 그럼 관리를 누가 하냐? 보통 회계과에서 해요. 전부 다는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회계과에서 도로를 담당하는데 뭐가 좀 안 맞죠? 그 회계과야. 그거 안 쓸 거면 나한테 팔아라 할 수 있나요? 그죠? 회계과 너 안 쓰면 나한테 팔아라. 팔아라가 뭐예요? 매도. 맞죠? 그죠? 매도 청구가 돼요. 그럼 매도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그럼 다시 이제 이게 개인 지자체 거에서 내 거가 되는 거야. 내 거 이제 내가 이걸 낙찰 받아 쓸 때 이야기 안 받고 그냥은 안 됩니다.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빨간색이 내 땅이다라고 하면 이 땅에 접해 있잖아요. 맞죠? 접해 있으니까 팔아라고 하면 이제 그때 사정을 봐서 감정을 하든지 매를 하는데 시세보다는 월등히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요렇게까지 될 가능성이 있는 땅이었어요. 근데 요때 매도 청구를 할 때는요. 뭐가 하나 전제 조건이 있냐면 타 인접 접한 땅이요. 필지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누구 동의? 여기로 치면 155-46이라든지 또는 155-51이라든지 이런 데 주인들의 동의는 받아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지자체 입장에서 내가 여기 빨간색 빗금 친 사람한테 팔아도 니들이 이의제기 안 하겠다 해야지 매도 청구가 가능한 겁니다. 자, 화면 볼게요. 여러분들이 요 집 주인 동의만 받으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집 주인이다 동의해 줄래요? 안 해줄래요? 안 해준다고? 비협조적이네? 그럼 제가 여러분 찾아가서 무릎을 꿇어요. 동의해 줄래요? 안 해줄래요? 안 해줘요? 그럼 비타 500 사줘요. 비타 500을 드리면서 100만 원을 같이 드려요. 해줄래요? 안 해줄래요? 그래도 안 해준다면 200 드리면요. 500을 요구한다. 지금 나도 안 하지. 예, 협상이 될 만하겠죠. 이 집주인 입장에서 이 땅이 꼭 필요한 거 아니거든. 땅 모양이. 이제 그렇게 되면 아까 이 땅이 55 남은 땅이 55가 아니고 요 정도 한 25 좀 더 들어가는 땅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는 주차장 넣고 나머지 다 가고 싶게 되게 좋은 땅 될 수도 있겠다는 것이 그때의 제 계산이었습니다. 투자를 안 해가지고 이때는 제가 투자를 완전 난 정말 죄송합니다. 나 빨리 이때가 다시 왔으면 좋겠어. 금리가 높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금리가 높으니까 기도를 하면 잘 들어줬어요. 내가 어느 지역에 땅을 사고 싶어요. 근데 일반 매매로 사면 제가 봐주고 사잖아요. 그 동네 역세권 되는데 경매물건 하나 내려주세요. 경매가 나왔다니까. 그냥 사도 이렇게 올라갈 거 경매로 사기 더 싸게 출발하는 데다가 5억짜리 땅을 3억에 낙찰 받은다. 그러면 5억짜리 땅을 사면 2억 5천 대출 받고 2억 5천 내 돈 들어가잖아요. 그게 경매로 나오는 3억에 낙찰 받아버리면 3억에 80% 2억 4천이 대출돼요. 투자금이 확 줄죠. 그죠? 2억 5천 들어갈 게 6천밖에 안 들어가잖아. 그리고 이게 쭉 올라가니까 차익이 엄청나죠. 근데 그런 재미가 금리가 좀 높을 때 그랬거든. 그래서 전 지금 올해가 엄청 기다려져요. 근데 금리
자꾸 제자리 잡는다고 이런 말 나와서 좀 불안한데 한 2, 3년은 이금리 쭉 가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 권장형은 어떻게 투자하는 건지 보겠습니다. 정주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그랬죠. 그죠? 요거는 상가 투자할 때도 제가 설명을 하는 건데 토지 때가 설명을 좀 더 상세하게 합니다. 자, 경기도 광주입니다. 여러분들이 경기도 광주 시장이라면 경기도 광주에 없던 4개역이 생겼는데 삼동역, 경기광주역, 초월역, 곤지암역 이렇게 4개의 지하철역이 생겼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하철장이라면 역세권 개발 사업, 자 우리 이때 동안 역세권 한 번도 없어서 역세권 개발 사업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역 처음 들어오니까 한번 작정하고 크게 개발하자. 그렇게 개발 계획 세운다. OX. 아니,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크게 잡아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럼 여러분 처음 살 때부터 샤넬 샀어요? 아니잖아요. 루이 까또즈 사고, MCM 사고, 그러다 간땡이 좀 커져가지고, 저기 뭐야, 그 밑에 거 뭐 있어요? 가방을 잘 몰라가지고. 팬디? 뭐 이런 거 한번 사고. 옛날에 가방을 몰라서 어떤 실수를 한 적이 있었냐면, 사촌 형님이 같이 그러니까 제가 건대 앞에 잠깐 산 적이 있었어요. 사촌 형님하고 같이 자취를 했는데, 그 형님이 이제 같이 살다 보니 친해졌죠. 같이 투자하고 이러다 잘 돼가지고, 야, 너 이번에 해외 나갈 일인데 들어오는 길에 재수씨 가방 하나 사다 줄게. 뭐, 재수씨 무슨 가방 좋아하나? 이렇게 묻는 거야, 형님이. 그래서 내가 와이프 물어봤더니 와이프가 이제 구찌라 그랬어요. 구찌도 가방이 좋은 거지, 그죠? 내가 그때는 구찌를 몰랐거든, 내가. 몰라. 구찌가 입에 안 붙는 거야. 파울로 구찌인가? 파울로 구찌 가방 이상하잖아 좀. 그래갖고 코치인가 이랬어요. 그 형이 코치를 사갖고 온 거야. 그래서 그때 제가 제 지갑이 코치 지갑이었고 형이 사다 줘서. 그 다음에 애들 뭐 코치 뭐 사주고 와이프 가방이 코치였어. 그 형이 와이프가 니나 쌀 어떠지? 그 차이가 그렇게 아무튼 그때 알았네. 그때 알았네. 가방 등급이 그렇게. 아무튼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 광주가 역세권 개발 사업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4개 역에다 역세권 개발 사업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느냐? 행정력이 안 돼요. 그러겠죠. 그래서 경기도 광주의 제일 큰 역 하나인 경기광주역은 얘네들이 공공이 주도해가지고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해요. 이렇게. 그럼 나머지는 초월역이나 이런 데는 니들이 알아서 좀 아파트 좀 만들어줘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뭐예요? 주거개발진흥지구 가로 열고 닫고 아파트 공동주택 권장형으로 가는 거예요. 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동네에 저쪽에 초월역에 개통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 올라가나요? 올라가죠. 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이런 데 상가 가격도 올라가나요? 실제로 제가 2014년도 실장님한테 들었던 말인 것 같은데 대형 철강이 그때 평당 300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었고요. 요 뒤에 경매 사건도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것도 대형 철강 거였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그 당시에 추천했죠. 근데 이제 회원님의 의견이 뭐였냐면 아파트 가격 역개통한다고 올라가는 거 인정하겠다. 근데 아파트 개통한다고 대형 철강 매출이 올라가냐? 아파트 개통한다고 해서 마루 문짝 문틀 한지 몰딩 매출이 올라가냐?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수는 끝까지 그렇게 가는 거죠. 초보는 에라 무조건 다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중수는 이제 아파트 올라가는데 상가가는 왜 올라가냐 이런 계산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동네가 뭐가 많습니까? 주거개발진흥지구가 많아요.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금방 여러분들이 아파트가 올라간댔죠. 맞나요? 그리고 토지용계 확인서를 보니까 그 동네가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많이 되어 있죠. 그죠? 그렇게 되면요. 그 동네가 아파트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나요?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길에 상업적 가치가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대형 철강 자리가 뭘로 바뀌었냐면 얼마 안 지나가지고 이런 건물 지었거든요. 그래서
파리바게뜨 들어오고 우리은행 들어오고 위에 다 뭐 병원 들어오고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차 많은 것 봐라.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마루 문짝 몰딩 한지어 스타벅스로 바뀌었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정주 인구가 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땅들이 평당 1000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이해를 하면 여기 개통하고 이런 동네가 땅값이 상업적 땅이 뭐 3배가 올랐다.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역개통하고 3배 올랐어요. 여기 하나의 요인이 되고 그 다음 진짜 요인이 뭐예요?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인한 정주인구의 증가죠. 그죠? 정주인구의 증가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문건 대형 철강 자리에 제가 추천했다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어느 회원님이 2016년도에 대치동 사시는 땡땡 회원님이 이런 거 나도 하나 추천해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 때는 뭐 하고 있다가 문제 가지고 이때 사야지 이때. 근데 지금 하는 설명대로 하면 여러분 이런 데 투자할 수 있겠어요? 잘 못하겠죠? 지금 하는 설명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자, 여기 개통을 하고 그 동네가 주거개발진흥지구가 많이 있대요. IC가 개통하고 그 동네 주거개발진흥지구 많이 있대요. 자, 그럴 때 여러분 대로변 땅 살래요 말래요? 뻥치지 마. 못 산다니까. 비주얼이 사고 싶지 않게 생겼어요. 그때 사면 안 돼. 그때 투자 결정을 하면 안 돼요. 그때는 관심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아파트 짓는데 몇 년 걸려요? 3년. 아파트 순공사만 3년 걸려요. 지하철 공사 몇 년 걸려요? 지하철 공사 5년 걸려요. 택지지구 몇 년 걸려요? 택지지구 맞죠? 4년 걸린단 말이야. 고속도로 공사 몇 년 걸려요? 예, 그 정도 걸립니다. 6년. 그러니 고속도로는 좀 구간 가기 때문에 설명이 좀 시원하게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만 지하철 공사 5년 걸리잖아요. 아파트 공사 3년 걸리죠. 근데 그거에 맞춰서 지하철 착공한다. 그러면 대부분이라는 말을 빼고 하겠습니다. 지하철 착공한다. 그러면 이 동네 인구 증가 계획을 세웁니까? 세울 수 있죠. 그러면서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공공이 주도를 할 수도 있고 민간이 할 수도 있고 또 야 니들 가급적이면 아파트 좀 지어 주거개발진흥지구로 한단 말이에요. 살까요? 아니 사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봐요. 그러고 나서 아파트 짓는 거 몇 년 걸린다고? 3년. 그러면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주거개발진흥지구에 아파트 허가 나는 거 보고 살까요? 짓고 있는데 분양하고 있는데 분양이 완판쳐. 그럼 그때 살까요? 네. 그때 사야지. 그러니까 주거개발진흥지구 돼 있으니까 좋아질 거다. 샀는데 주거개발진흥지구로 남아 계속 주거개발진흥지구로 돼 있고 실제로 정주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동네도 대단히 많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런 투자가 왜 쉽냐면 왜 그 성공률이 높냐면 아파트 착공을 해서 짓는 거 보고 그때 사면 된단 말이에요. 착공해서 짓는 거 보고 내 마음에 좀 불안해 그러면요 분양되는 거 보고 사도 돼요. 그래도 상업적 가치가 올라가기까지 몇 년 남았어요? 3년이나 남아있거든. 거의 3년 남아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저는 주거개발진흥지구가 많이 몰려있는 지역에 대로변의 땅 되게 관심 있게 봅니다. 그랬다가 아파트 착공만 해도 돼 사실은. 왜요? 착공만 하면 뭐 전세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아파트가 뭐 이렇게 수익이 나냐 안 나냐 뭐 그런 이야기고 정주인구는 반드시 늘어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동네 살펴보면은 스카이뷰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도 짓고 있고 여기도 아파트 많이 들어섰죠. 이거 아파트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데가. 근데 짓고 있고 지었고 맞죠? 이런 데도 보면은 지금 동네가 이렇게 집이 엄청 빼곡하죠. 근데 2015년도에 별로 없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엄청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거개발진흥지구 투자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끌고 오는 거냐? 이런 패턴에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뭐지? 유통개발진흥지구 한 개 사례 보겠습니다. 속도가 빠르다고요? 느리다고요?
자, 제가 여기다가 검색 한 개 해보겠습니다. 구글 갔어요. 월정리 물류단지 개발이라고 하나 보고 말씀드릴게요. 화면 볼게요. 여러분 뉴스 한번 봐주세요. 2011년도 뉴스입니다. 안성 일죽 IC 부근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하면서 뭐 2013년에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몇 년도예요? 2023년이죠. 여기 물류단지 있어요? 예, 여기 아직 착공도 안 했습니다. 아니 2013년까지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착공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주가 IC 앞에 요쪽이거든요. 여기입니다. 여기 옛날 목장용지 있고 이런 데 있거든요. 여기를 민간에서 땅 주인들이 쉽게 말하면 물류단지를 개발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성시에서 그걸 받아줘서 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했는데 민간 니들 보고 알아서 해, 그죠? 속도가 봐봐요. 2013년까지 한다음에 1200억 투입이 국가 재정, 지자체 재정이 아니고 뭐예요? 이 땅 주인들 적어도 돈 투입한다는 말이에요. 그 속도가 엄청 느려야 되니까. 엄청 느려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어느 단계까지 왔냐면 이 남의 블로그 좀 보자면 안성시 고시로 보니까 2018년도에 요거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하라고 한 실시계획이 이제 났다는 거예요. 그런 걸 바라보고 앞에 땅을 요런 데 땅을 만약에 경매낙찰 받았다. 요 뒤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도 제가 그때 형님들하고 답사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좋아지긴 좋아질 건데 언제 좋아질 거냐고 나한테 따지지 마라 그랬어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랬던 사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보다 지금부터 할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한 50분, 10분 쉬었다 한 50분 정도 수업도 할게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